조선의 실학자 중 한 명인 박지원은 1737년 명문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박필규는 당시 힘있는 노론 세력의 사대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반면 그의 아버지 박사유는 관직 생활을 하지 않고 선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런 가정 환경으로 인해 사대부의 삶과 선비의 삶을 모두 보아오며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박지원을 이야기할 때 신분사회의 조선에서 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점을 떠올리곤 합니다. 청년 박지원은 이 무렵 양반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져가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여러 계층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두루 만나고 쓴 글이 반경가괴전입니다. 박지원이 만난 보통 사람들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분 퍼내는 사람과 거지 이야기가 이 반경가괴전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글들이니 이런 식으로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1765년 박지원은 집안의 기대에 못 이겨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만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 시험에는 백지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후 시험에서도 응시는 하지만 낙방을 하면서 1771년 선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무너져가던 조선의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실학자들의 시대는 연하한 박지원과 그의 벗 홍대용을 비롯하여 이서구, 이동무, 박제가, 유득공 같은 이들이 청의 문물과 제도를 배워 조선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소중화 사상에 심취한 기득권층과 그 속에서 심화되어가는 붕당 정치의 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조는 소중화를 표면으로 내세우면서도 청나라와 외교적으로 잘 지내고자 자발적으로 사행원을 파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건용제의 7수년을 축하하는 사행단이었습니다. 마침 이 사행단의 정사인 박명원은 박지원의 팔촌형이었는데, 당시 사행단의 삼사는 직급에 따라 자신을 보좌할 군관을 차등하여 뽑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가까운 자제들을 수행 삼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렇게 발탁되어 연행하는 사람을 자제군관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명원은 부인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양자로 들인 아들마저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함께 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선비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박지원에게 유람도 할 겸 자제군관 자격으로 참여하길 권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행길에 오른 박지원은 사신이 아니기에 누구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용적인 것을 받아들여 백성이 잘 살게 만든 뒤에야 덕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박지원은 오랑캐라고 불리던 청나라를 마주하고 그간 전해지던 천국에 대한 말들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조선과 비교하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조선 이야기만 나오면 열을 올리며 굴욕의 역사를 논하기도 합니다. 조선 사회의 모순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깨우쳤을 박지원은 조선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한 자씩 써내려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라가 모순 덩어리에 부패에 찌들었으니 망해라 라고 말했을까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변화를 위해 거창하진 않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도 있는 법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찾아내어 희망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응원하며 실학자들이 뜻을 펴지 못하고 사라졌던 과거의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하일기를 짧은 요약본으로 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여행하듯 한 발씩 내딛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요약본으론 그 마음을 느낄 수 없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책이지만 정작 읽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조선의 클래식 열하일기. 자, 준비되셨다면 1780년 6월에 있었던 박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780년 6월 24일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했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너 30리를 가 구련성에서 노숙했다.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오며 보았던 지난 일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앞서 우주관에서 묵은 지 열흘 만에 박물이 모두 도착했다. 박물이 도착했다는 것은 곧 출발이 임박했음을 말한다. 하지만 장마가 들어 강물이 크게 불어나 있으니 쉬이 강을 넘어가지 못했다. 맑은 날을 보인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강물의 기세는 드세기만 하였고 나무와 돌이 뒤섞여 떠내려오는데 탁한 물결이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 했다. 이는 압록강의 발원지가 멀리 위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서를 살펴보면 고려의 마자수는 맑을 땅의 백산에서 나오는데 그 물빛이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니 이를 압록강이라 부른다 하였다. 여기서 백산이라 함은 곧 장백산을 말하는데 산해경에서는 불암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백두산이라 부른다. 백두산은 모든 강이 시작되는 곳으로 그중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길이 곧 압록강이다. 지금 강의 발원지가 가물었는지 장마가 졌는지 천리 밖에서 이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강물이 이렇게 불어난 것을 보니 지금 백두산은 장마가 들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장마를 맞아 강물이 불어나 버렸으니 거친 물살이 나루터를 뒤덮어 배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본래 강 중류에는 모래톱이 쌓여 있었는데 일이 이러하니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강한 물살을 건너다 뱃사공이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물길 따라 떠내려가는 배를 사람 힘으로 수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니 역관들은 자신의 옛 경험을 들먹이며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연하길 청했다. 의주부윤 이재학도 비장을 보내와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사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고 장계에 이미 날짜까지 써넣어 버렸으니 돌이키긴 어려울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기세다. 행장을 정돈하고 집으로 보낼 편지를 비롯한 물품들을 직접 봉한 뒤 파발편으로 붙이고 관사로 천천히 나아갔다. 여러 비장들은 군복과 전립을 갖추어 입고 있었다. 머리에 은박꽃과 구름달 모양의 장식을 달고 공작 깃털을 꽂았다. 허리에 남색 비단으로 만든 전대를 두른 뒤 환도를 옆에 찼으며 한 손에는 채찍을 들었다. 그들이 서로를 마주보고선 자신들의 복장을 보며 감탄했다. 내가 보아도 천릭을 입었을 때보다 훨 늠름해 보였다. 비장은 우리 쪽 국경까지는 천릭을 입다가 강을 건너면 소매가 좁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우리가 의주관에서 머무른 지 열흘이 지났으니 모두들 지겨워하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불어난 강물 탓에 발이 묶여 있으니 조급한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떠날 때가 임박했으니 이제와 물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몸이 힘들고 고향을 떠올리는 마음에 하늘을 보면 구름을 품은 산만이 아득히 보였다.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자 갑자기 서글퍼져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일찍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여정이기에 필히 한번 구경하고 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호언장담도 두 번째로 밀려났을 뿐이다. 옆에서 비장들이 오늘에야 강을 건넌다며 떠들고 있지만 이는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하는 말일 뿐이다. 우리 일행 중 역관 김진하라는 이는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여기서 되돌아갔다. 그가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가니 나는 그만 서글퍼졌다. 아침밥을 먹은 후 나 홀로 말을 타고 먼저 길을 나섰다. 내가 탄 말은 자줏빛에 흰 정수리 그리고 날씬한 정강이와 높은 발굽을 가졌다. 날씬한 머리에 두기는 쫑긋 솟아 있으며 허리는 잘록한 것이 말리를 달릴 것만 같았다. 길을 나설 때 마부 창대가 견말을 잡고 하인 장보기가 뒤따랐다. 말 안장에는 주머니 한 쌍을 달았는데 왼쪽에는 벼루를 넣고 오른쪽에는 거울, 붓 2자루, 먹 하나와 작은 공책 4권, 거리를 표시한 두루마기를 넣었다. 짐을 가벼이 한 덕에 짐 수색이 비록 엄중하더라도 큰 걱정이 없었다. 성문에 미쳐 도달하지 못했는데 소나기가 동쪽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니 말을 급히 달려
성 문턱까지 간 뒤 내렸다. 나 홀로 걸어 성문의 누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창대는 홀로 말을 잡고 서 있고 장보기가 보이지 않았다. 조금 기다리니 장보기가 창대와 함께 삿갓으로 비를 가리고 걸어왔다. 한 손에는 조그만 병을 들고 있었다. 둘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26푼의 돈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돈을 지니고선 국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버리긴 아까워 근처에서 술을 사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다. 너희들은 술을 얼마나 마실 줄 아느냐?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요. 두 사람의 대답이 이러하여 내가 꾸짖었다. 너희들이 술이나 할 줄 알겠느냐? 내가 이들을 꾸짖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도움이 될 듯하였다. 술 한 잔을 가득 부어 누각의 기둥에 뿌리며 나의 여정이 무탈하길 빌었고 한 잔을 더 부어 장보기와 창대를 위해 빌었다. 그러고도 술이 몇 잔 더 남아 창대를 시켜 술을 땅에 뿌린 뒤 말을 위해 기원했다. 정사의 행렬은 깃발을 휘날리며 성을 나섰다. 정사의 비장인 나의 팔촌동생 박내원은 채찍을 옆에 끼고 몸을 꼿꼿하게 세워 말 안장에 올라앉았다. 어깨는 높고 목은 기다란 폼이 날쌔고 용맹하게 보였으나 부대 차림이 너무 너털거리고 하인들의 집시는 안장 뒤에 주렁거리며 매달려 있었다. 박내원의 군복은 푸른 모시로 만들어졌는데 혼옷을 자주 빨아 입었는지 여기저기 늘어나고 버석거려 보였다. 이는 지나치게 검소함을 숭상한 까닭일 것이다. 잠시 뒤 부사의 행차가 성을 빠져나가자 말 고삐를 잡고 맨 뒤에 붙어 천천히 따라 이내 구룡정에 도착했다. 여기가 곧 배가 떠나는 곳이다. 서장관은 새벽에 먼저 출발하여 이곳의 의주부윤과 함께 합동으로 수색하는 관례가 있다. 사람을 검열할 때는 성명, 거주지, 나이, 수염과 흉터 유무와 키의 크고 작음을 기록했다. 말을 검열할 때는 털빛깔이 어떠한지 적었다. 깃대 셋을 세워 문처럼 만들고 금지한 물건이 있는지 수색하는데 금지된 물품으로는 금과 진주를 비롯하여 인삼과 수달 가죽이 해당되며 관원 한 명이 소지할 수 있는 은의 양을 초과한 것도 포함된다. 하인들을 수색할 때는 웃옷을 풀어 헤치게 한 뒤 바지가랑이를 훑어보지만 비장과 역관들은 품위를 위해 행장을 풀어본다. 이렇게 한바탕 수색을 하고 나면 옷구러미들은 강 언덕에 흩어져 벌럭거리고 각종 상자들은 풀밭에 널브러져 나뒹굴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물건을 주워 담으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검열을 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막을 도리가 없고 검열을 하자니 이렇게 모양 빠지는 장면이 연출되니 그 제도가 이러했다. 하지만 조금 솔직해지자면 이런 검열은 형식에 불과하다. 의주 상인들이 나쁜 맘을 먹고 검열과 수색에 앞서 몰래 강을 건너면 그 누구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검열에 있어 법은 엄격하다. 첫 번째 문에서 금지 품목을 지니고 있다 발각되면 중곤을 치고 물건은 몰수된다. 중간 문에서 발각되면 귀양을 보내고 세 번째 문에서 발각되면 효수하여 조리돌림 당한다. 하지만 이번 사행길에는 규정되어 있는 짐의 절반도 차지하지 못했고 비인 포대도 많았으니 몰래 반출할 은이 있기나 할까. 포구의 배는 5척밖에 없었다. 모양새가 한강의 나룻배와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조금 컸다. 박물과 사람, 말을 먼저 보내어 강을 건너게 하고 정사가 탄 배에는 국서인 표자문을 싣고 역관의 수석인 수역 홍명복과 정사의 하인들이 함께 탔다. 부사와 서장관을 비롯한 그 하인들은 다른 배에 함께 타기로 했다. 빠른 물살을 따라 배는 살과 같이 내달렸다. 수역과 몇 마디 말을 나누는 사이 배가 벌써 건너편 기슭에 닿았다. 그곳은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있어 땅바닥이 어디쯤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인들이 먼저 언덕을 내려가 갈대를 꺾어 자리를 펴려고 했다. 그런데 갈대가 창날처럼 날카롭고 진흙 또한 검어서 좀처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다. 정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정사가 먼저 건너간 사람과 말은 어디 있는지 물으니 모두가 한결같이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물 또한 어디 있는지 물으니 역시나 모른다는 답만 들을 뿐이다. 답답함이 조금씩 차오를 때 한 사람이 멀리 모래톱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사람과 말이 건너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다. 커다란 뗏목 하나가 불어난 물살을 뚫고 떠내려오고 있었다. 시대가 멀리서 웨이 하고 외쳤다. 웨이란 남을 존대하여 부르는 말이라 한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디 살며 뭐 하는 중인지 물으니 뗏목을 탄 이들 중 한 명이 일어서 대꾸했다. 당신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이 무더위에 조공을 가십니까?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봉황성에 사는데 장백산에서 나무를 베어 오는 길입니다.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뗏목은 어느덧 물살에 떠밀려 저 멀리 멀어져 갔다. 이곳의 물길은 강물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가운데 섬 하나를 이루었는데 먼저 간 배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잘못 내린 듯하다. 거리는 오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배가 없어 다시 건너지 못하고 섬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에 배 두 척을 불러 빨리 저들이 강을 건너도록 사공에게 명했으나 그는 거센 물살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기 어렵다고 말하며 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신들이 화를 내며 배 일을 담당하는 의주 군교를 벌하려 했다. 하지만 군대의 죄를 다스리는 굴레가 먼저 출발한 배에 탔다 저 섬에 잘못 내렸으니 벌을 실행할 사람이 없었다. 부사의 비장 이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의주 군교를 잡아들였다. 하지만 그를 엎드리게 할 자리가 없어 선체로 볼기를 반쯤 까고 말채찍으로 네댓대 때리고 끌어내리는데 그쳤다. 그리곤 다시 빨리 거행하라고 소리쳤다. 의주의 군교는 한 손으로 전립을 쓰고 한 손으론 내린 바지를 축혀 올린 뒤 명령을 이행했다. 결국 배 두 척을 내어 사공을 닥달해 물에 들어가 배를 끌게 했으나 물살이 너무 강하여 한치를 전진하면 한자가량 후퇴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니 호통을 치고 벌을 준다 한들 어쩔 도리 없는 일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배 한 척이 강기슭을 따라 내려왔다. 굴레가 서장간의 가마와 말을 거느리고 온 것이다. 다만 비장과 역관이 타던 말이 아직 다 오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정사가 먼저 떠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굴레들이 갈대를 헤치고 나아갔는데 내가 말 위에서 갈대를 하나 베어보니 껍질이 단단하고 속이 두꺼웠다. 화살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붓자루로 쓰기에는 괜찮아 보였다. 이때 사슴 한 마리가 놀라 갈대를 펄쩍 넘어 빠르게 달아나니 일행들이 모두 놀랐다. 그렇게 십리를 가니 삼강에 이르렀다. 강물이 맑고 비단같이 잔잔한 이 강의 이름은 예랄하라고 했는데 그 발원지는 알 수 없지만 압록강의 거리가 십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물이 범람하지 않고 있으니 압록강과는 발원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 배를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봉황성 사람들이다. 이들의 말로는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으니 언제 우리가 올지 알 길이 없었던 이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사흘을 이곳에서 기다리다 지금은 식량마저 떨어지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었다. 본래 이 강은 서로가 건너다니지 못하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의 역관들과 중국에서 보낸 외교 문서를 불시에 교환할 일이 종종 발생하여 봉황성에 주둔한 장군이 배를 준비해 둔 것이다. 이들이 배를 데워둔 곳이 매우 질척거리는 곳이라 나는 좀 전에 배운 말로 웨이라고 말하며 호인 한 명을 불렀다. 호인은 기꺼이 삿대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그가 히히 웃으며 나를 업어 배에 옮겨준 덕에 젖지 않고 배에 올라타 이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구련성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혼자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산은 높고 물은 맑았으며 판국이 평평하고 넓게 트여 있었다. 땅이 비옥하니 농사 짓기에도 좋아 큰 도시를 설치할 법도 한데 방치하고 그대로 두어 결국 빈 땅으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이는 말하길 고구려 때 이곳을 도읍으로 정했다 하니 이른바 국내성이다. 명나라 때는 진강부라 하였는데 후에 청나라가 함락시키자 진강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변발하기를 싫어하여 모문용에게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조선으로 넘어와 귀화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온 자들은 청의 요구에 따라 돌려보냈고
모문용에게 간 자들도 유해인 안에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하여 이곳이 빈 땅이 되어버린 지도 벌써 100여 년이 되었으니 지금처럼 높은 산과 맑은 물만 보이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으니 머무는 곳을 둘러보았다. 역관은 장막 하나에 3사람이나 혹은 5사람이 들어가 사용했으며 역졸과 마부들은 5씩 또는 10씩 어울려 시냇가에 나무를 엮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밥 짓는 연기가 자욱하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하니 마치 하나의 마을을 이룬 듯하였다. 의주에서 온 장사꾼 무리도 저희들끼리 한 곳에 모여 둔을 쳤는데 이들은 시냇가에서 닭 수십 마리를 잡아 씻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며 나무를 볶아댔다. 밥 아래 윤기가 흐르는 것이 일행 가운데 이들의 살림이 가장 풍성했다. 열하일기에는 박지원이 구련성에서 노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신단의 숙소는 상대국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절단은 구련성을 지날 때 하늘 아래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배경에는 청나라의 봉금지대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금지대란 만주족 이외의 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 구역입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만주 지역을 벗어나 북경까지 진출할 때 만주는 사실상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지원이 이곳을 지날 시기엔 구련성 부근은 무인지대였습니다. 그럼 청나라는 봉금지대를 왜 만들었을까요? 본래 청나라는 변방의 부족 국가였던 여진족이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입니다. 한족이 다스리던 대륙의 중심을 오랑캐라 불리던 이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근원을 늘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세가 뒤집히면 다시 만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봉금지대로 정하고 한족을 비롯한 타민족의 정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조상들의 땅을 보존한다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후퇴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를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 봉금지대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만주 일대를 조선의 역사적 영토로 여기기도 했고 조선 백성들 중 일부는 봉금지대에 들어서 삶을 캐거나 아예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책문을 넘으면 그곳부터가 중국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장에서 우리는 그가 생각한 조선의 실질적 경계가 어디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부사와 서장관이 연달아 도착했다. 이때가 이미 황혼이 깃들고 있었으니 모두 톱을 가지고 나가 큰 나무를 베어 30여 군데 모닥불을 피우니 동이 틀 때까지 환하게 밝았다. 굴레는 나팔을 한 번씩 불어대는데 그럴 때마다 300여 명의 일행이 함성을 질러댔다. 이 소리는 호랑이를 경계하기 위함인데 그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진다. 굴레는 우주에서 가장 기운 센 자로 발탁된 이들이다. 사신단 일행 중 유난히 하는 일이 많고 그만큼 먹성도 뛰어나다. 그들의 차림새는 가히 우스운 편이다. 남색 운문단을 받쳐댄 전립에 맨 위에는 운열이나 다홍빛 상모를 달았고 전립의 이마 부분에 날렐 용자를 금으로 박아 붙였다. 검푸른 삼배로 만든 소매가 좁은 군복 위에 다홍빛의 무명 배자를 입고 남색 비단으로 만든 전대를 허리에 둘렀다. 어깨에는 주홍색 무명실로 짠 겉옷을 걸치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으니 그 모습이 어엿한 건화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말 탄 모습을 보면 이른바 반부담이라 말을 탔다기보단 그저 말등에 걸터앉은 꼴이다. 등에는 군령을 전하기 위한 남빛의 작은 깃발을 꽂았고 한 손엔 군령을 적기 위한 작은 널판지를 들었다. 다른 한 손에는 붓과 벼루, 파리채 그리고 팔뚝만한 마가목으로 만든 짧은 채찍을 잡았다. 앉은 자리 밑에는 붉게 칠한 10개의 곤장을 비스듬히 꽂았다. 삼사신의 각방에서 무슨 일이 있어 굴레를 부르면 굴레는 못 들은 채 하다가 10여 차례는 불러야 궁시렁대며 혀를 차고선 그제서야 처음 듣는 듯 예이 하고 크게 대답한다. 그러고는 말에서 뛰어내려 돼지처럼 뒤뚱거리고 소처럼 씩씩대며 나팔, 굴령판, 붓, 벼루 등을 모두 한쪽 어깨에 메고 막대 하나를 끌며 나아갔다. 한밤중이 되기 전에 한바탕 소낙비가 퍼붓더니 위로는 장막에서 물이 새고 아래에선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여 피할 길이 없더니만
어느덧 비가 멈추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더니 이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드는 밤이었다. (1780년 6월 25일) 아침에 내린 가랑비가 낮이 되어서야 그쳤다. 우리가 노숙한 곳에서 나오니 저마다 여기저기서 옷과 이불을 말린느라 분주하다. 이는 간밤에 내린 비로 인해 다 젖어버렸기 때문이다. 마부 중에 술을 들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마부인 대종이 한 병을 사서 내게 바쳤다. 대종은 선천 출신의 종으로 어이변 주부의 마두였다. 나는 술을 받고서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함께 마셨다. 압록강을 건넌 뒤로는 술을 마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술을 얻어 마시게 되었으니 술맛이 유난히도 좋았다. 더불어 한가로이 시냇가에 앉아 마시는 그 흥취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마부들이 앞다퉈 낚시질하는 모습이 보였다. 제법 알싸하게 취한 김에 낚싯대 하나를 빼앗아 던졌더니 곧바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걸려 나왔다. 아마 이곳에 사는 물고기가 우리 방식의 낚시질에 익숙하지 않아 쉬이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으로 박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구련성에서 하루를 더 노숙하기로 했다. 새벽에 일어나니 자욱하게 낀 안개를 헤치고 여정길에 올랐다. 구련성으로부터 30리를 걸어 금석산 밑에 일러 점심을 먹은 뒤 다시 30리를 가 총수에서 노숙했다. 이곳까지 오며 마두 둥룡이라는 자가 마두들에게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금석산을 가리키며 강세작의 고사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내가 들어보니 제법 재미가 있어 들어줄만 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바로 형주 사람 강세작이 숨어 살던 곳이라네. 세작의 조부인 강림은 임진왜란 당시 양호를 따라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다가 평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네. 부친 강국태는 청주 통판을 지내다가 만력 정사년에 죄를 지어 요양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지. 그때 아비를 따라 요양해 온 세작의 나이가 18이었다네. 다음 해에 청이 무순을 함락하자 그곳을 지키던 명나라 유격장군 이영방은 항복해버렸지. 이에 경락 양호는 장수들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파견을 했는데 이때 강국태 부자는 도독 유정을 따라 모령의 군진을 지켰다네. 하지만 청의 복병이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나타나 공격해 들어오니 명의 군사들은 앞뒤가 단절되고 혼란에 빠져 유정은 끝내 스스로 불타 숨지고 강국태도 날아오는 화살을 끝내 피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지. 해가 진 뒤에야 세작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골짜기에 묻고 돌을 모아 표를 했다고 하네. 이때 조선의 도원수 강흥립은 산 위에 진을 치고 조선의 좌우 영장은 산 밑에 진을 쳤는데 세작은 도원수의 진영으로 몸을 피신하였다네. 하지만 다음날 청나라 군사가 조선의 좌영을 치니 조선군은 단 한 명도 벗어나질 못하였고 산 위에 진치고 있던 군사들은 이를 보고 다들 겁에 질려 허둥댔다고 하지. 결국 도원수 강흥립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으니 청나라 군사는 조선의 군사를 겹으로 포위한 뒤 도망쳐 나온 명나라 병사들을 찾아 모두 참해버렸지. 세작도 별 수 있었겠는가. 그도 청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혀 결박당한 채 바위 아래 앉아 있었는데 그를 감시하는 자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만 결박한 세작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지 뭔가. 이때가 기회라 생각한 세작이 조선 군사에게 결박을 풀어달라 애걸하였지만 조선 군사들은 눈치만 볼 뿐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겠지. 결국 세작은 스스로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등을 바위에 비벼 줄을 끊고 죽은 조선군의 옷을 벗겨 입고서 조선 군사들 속에 숨어 들어가 죽음을 면했다고 하네. 그렇게 힘겹게 달아난 세작은 다시 요양으로 돌아갔는데 명나라 장수 웅정필이 세작을 불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었지. 하지만 같은 해 청나라 군사가 개월가 천령을 함락했으니 웅정필은 파면되고 대신 설국룡이 요양을 지키게 되었네. 세작 역시 그렇게 설국룡 군대에 머물며 몸을 의지했으나 결국 강성한 청나라가 심양마저 함락하기에 이르렀으니 세작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다니며 힘들게 봉황성까지 달아났다네.
봉황성에는 광령사람 유광한을 만나 요양의 폐잔병을 모아 그곳을 수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유광한이 전사하고 세작도 10여 군데 부상을 입게 되었지. 세작은 생각했다네. 중원으로 통하는 길이 막혔으니 차라리 동쪽 나라 조선으로 가는 것이 변발하고 옷깃을 좌로 여미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군령을 탈출하고 금석산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양가죽 옷을 불에 구워 나뭇잎에 싸먹으며 몇 달 동안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오. 그렇게 버틴 끝에 결국 압록강을 넘었으니 관서의 곳곳을 전진하다 우리나라 여인에게 장가들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며 80이 넘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네. 그의 자손이 지금에 일러 100여 명이나 되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은가. 마두 등룡은 가산 사람이다. 14살부터 북경에 드나들었다고 하니 그 횟수가 오늘에 일러 30여 차례나 되었다. 그의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정 중의 모든 일들은 등룡이 아니면 감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다. 세작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등룡의 집에서 묵었다고 한다. 등룡의 조부와 좋은 인연을 맺고 서로에게 중국말과 조선말을 배우고 가르쳐 주었다. 등룡이 이처럼 중국말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것은 집안 대대로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등룡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나서니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총수에 도착해 그곳에서 노숙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데 길에서 호인 5명을 만났다. 모두 작은 당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 모자와 옷이 남루하고 얼굴에 초췌함이 묻어났다. 모두들 봉황성의 갑군인데 품팔로 나가는 자들이다. 이를 보니 중국 변방의 수비가 얼마나 허술한지 느껴졌다. 이때 마두들이 그들에게 나귀에서 내리라며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앞서가던 둘은 나귀에서 내려 한쪽으로 비켜섰고 나머지 셋은 나귀 위에 그대로 있었다. 마두들이 하나같이 큰 소리로 호통치며 나귀에서 내리라며 닥달했으나 호인들은 당신들 상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눈을 뜨고서 말에서 내리라 하지 않았다. 우리 마두가 이들 중 한 명에게 바짝 다가가 채찍을 빼앗고 그의 맨다리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우리 상전께서 받들고 온 것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서 그러는 것이냐? 저 노란 깃발에 만세약게 드리는 물건이라고 써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내 놈들의 눈이 온전하다면 어찌 황제께서 친히 쓰실 방물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제서야 호인들이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린 채 애걸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일어나 마두의 허리를 껴안으며 웃음을 띠며 노여움을 풀길 청했으나 마두들은 크게 비웃으며 이들을 다시 꾸짖기 시작했다. 내 놈들은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야 할 것이야. 호인들이 진흙바닥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니 이마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다. 마두들이 이를 보고 박장대소하며 이들을 비웃고 썩 물러가라 하며 다시 호통치기 시작하니 이들이 물러갔다. 내가 이들의 행실을 보고 말하길 너희들이 중국에 들어갈 적에 여러모로 소란을 일으킨다고 익히 들었는데 사실이구나. 아까 한 일은 하나마나한 짓이니 앞으로는 장난으로 소란 피우지 말거라. 그러자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먼 길을 어떻게 견딘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넓은 들판이 질펀하게 퍼져 있고 개간되진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나무를 찍어낸 조각들이 보였다. 소 발자국과 수레바퀴 자국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 듯하다. 그러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책문이 있을 것이다. 말을 빨리 몰아 7, 8리를 내달리니 책문 밖에 닿았다. 양과 돼지가 산에 질펀하고 아침 연기는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무 쪽으로 목책을 세워 경계를 나누었는데 책문은 풀로 덮여 있고 널빤지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책문에서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삼사를 위한 장막이 설치되었다. 잠시 뒤 박물도 도착하여 책문 밖길에 쌓아두었다. 호인들은 목책 안에서 줄지어 구경을 하는데 대부분 민머리에 담뱃대를 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 역관과 마두들이 목책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호인들이 말하길 당신들은 언제 한성을 떠났으며 길에서는 비는 맞지 않았습니까? 댁은 안녕하시지요. 그리고 포은돈도 넉넉하게 가져오셨습니까? 호인들이 한마디씩 했으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한상공과 안상공이 우리와 동행했는지였다.
이들은 모두 의주에 사는 사람들로 해마다 북경을 오가며 장사를 하여 저쪽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상공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상인들끼리 서로 존대할 때 쓰는 말이다. 사신이 행차할 때는 관례에 따라 정관에게 팔포가 지급되었다. 정관은 사신을 수행하는 비장들과 통역관으로 모두 합쳐 30명이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정관에게 인삼 몇 근씩을 주었는데 이를 팔포라 불렀다. 지금은 나라에서 이를 주지 않고 개인이 은을 마련하여 갖고 가게 하되 그 포의 수를 제한했다. 당상가는 3,000냥, 당하가는 2,000냥인데 이것을 지니고 북경에서 여러 물건 교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게 했다. 가난하여 여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포의 권리를 팔았는데 북경에서 무역하는 상인들이 이를 사갔다. 여기서 팔포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팔포는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에게 허가해준 무역 자금입니다.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관인들은 여정에 필요한 비용을 자비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긴 사행길을 떠나 보내면서도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던 조선 정부는 이들이 사용할 여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사무역을 허가해 주어 일정액의 은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에 들어 사행원들이 은을 반출하는 것을 금하고 한 사람당 인삼 10근씩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 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되다 인조대에 일러 명청전쟁으로 사행길에 어려움이 늘어나자 이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인삼 10근을 80근으로 늘리고 10근씩 8꾸러미로 쌌는데 팔포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1682년 숙종때에 이르면 당시 시가로 인삼 한 근당 은하 25냥을 환산하여 사행 당상간에게는 은하 3,000냥, 당하간에는 은하 2,000냥을 팔포 정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팔포는 8꾸러미의 인삼이 아니라 은하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측량 단위가 되었습니다. 역관들은 별포라고 하여 각 국문과 아문에서 빌려준 은하로 무역을 대행하거나 무역의 권리를 빌려주는 공팔포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호인들에게 상공이라 불리는 한씨와 안씨 같은 상인들이 매년 북경을 제 집처럼 드나드니 호인들과 영경 장사치는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물건을 사고 팔고 값을 올리고 내리는 일을 이들이 마음대로 하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물건들의 가격이 나날이 치솟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나라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그저 역관탄만 해대고 있다. 타 지역 상인들도 의주 상인들의 농간임을 알면서도 증거가 없으니 화를 내기만 할 뿐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요즘은 의주 상인들이 모습을 감추었는데 이 또한 이들이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술책 중 하나이다. 책문 밖에서 아침밥을 먹고 행장을 정돈하는데 왼쪽 주머니의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나는 장보기를 불렀다. 너는 행장에 신경 쓰진 않고 계속 한눈만 팔더니 책문에 도달하자마자 이런 사달을 내는구나. 벌써부터 이러하니 앞으로 2000리를 지나 황성에 들어갈 때면 네 오장인들 남아있겠느냐. 소문에는 이곳에 좀도둑이 많다고 하니 조심하거라. 그러자 장보기는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소인이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는 제 두 손으로 눈을 꽉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놈이라도 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한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였다. 장보기는 아직 어린데 날 때부터 맹한 구석이 있어 동행하는 마도들이 장난으로 놀리면 정말인 줄 안다. 매사가 이렇게 일이 돌아가니 앞으로 녀석과 먼 길을 갈 것을 생각하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나는 책문 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내 거리는 먹줄을 친 듯 반듯했다. 민가의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았고 수레를 타거나 짐수레를 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진열된 그릇들을 보니 그림을 그려넣은 예쁜 자기들이다. 일찍이 나의 벗 홍대용이 말하길 그 규모는 크고 신법은 세밀하다고 충고했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책문은 중국의 동쪽 변두리에 불과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성했단 말인가.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펼쳐질 세상을 생각하니 갑자기 기가 죽어버렸다. 발길을 돌려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그러다 나는 깊이 반성하고 생각했다. 내 본래 성격이 단박하여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에 들어와 만분의 1도 보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망령된 마음이 들다니
이건 다 나의 질투심과 좁은 견문 탓이다. 만일 석가열애의 해안으로 시방 세계를 두루 살핀다면 평등하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모든 것이 평등하다면 시기하고 부러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장보기를 쳐다보며 만약 내가 중국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으니 장보기는 중국은 대놈의 나라라 싫다고 하였다. 책문이 열렸다. 호인들이 여러 명 나와 박물과 개인 물품들의 무게를 재기 시작한다. 대체로 이곳에 도착하면 호인들의 수레를 빌려 짐을 운반한다고 한다. 그때 시냇가에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등용이 여러 호인들과 예물의 양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원래 예단을 줄 때는 반드시 전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에도 욕심의 눈이 먼 호인들이 명목을 덧붙여 더 많은 양을 받아내려고 하였다. 중국말에 능하지 못한 자가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해 이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음번에도 반드시 다툼이 발생하게 될 터이다. 사신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오직 책문에 들어가는 데만 급급하여 역관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그럼 역관은 마부를 재촉하니 이런 일처리의 잘잘못은 온전히 상판사의 마두에게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상판사 마두 상삼이 나서 예단을 나누려 하니 호인 100여 명이 그를 애워쌌다. 그중 하나가 상삼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등용이 수염을 한번 슥 만지곤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더니 녀석의 멱살을 잡고선 주먹을 휘두르는 척하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자니 실로 가관이다. 등용이 호인의 멱살을 잡고서 말했다. 이 뻔뻔하고 물에 없는 녀석을 보게. 앞전에 어르신의 족제비 목도리를 훔쳐가더니 작년엔 어르신이 주무시는 틈을 타 칼집에 달린 술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내가 차고 있던 주머니까지 훔쳐 달아나다 들켜 주먹 한 대를 맞지 않았더냐. 그때 내 놈이 살려달라 애원하여 봐주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더니만 오랜만에 와서 우리 어르신을 속이며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가 내 놈을 모를 줄 아느냐. 내 이번에 내 놈을 봉성장군에게 필히 끌고 갈 것이야. 등용이 그를 잡아 끌기 시작하니 여러 호인들이 모두 용서해 주길 권했다. 그중 수염이 아름답고 옷을 깔끔하게 입은 한 노인이 형님 하고 외치며 다가와 등용의 허리를 감싸며 용서해 주길 사정하니 그제서야 등용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길 아우님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놈의 콧등을 갈겨 저 봉황산 밖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네. 이내 등용이 호인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제서야 호인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물건을 받고는 가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일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등용은 물건을 잃어버린 일도 없고 멱살 잡은 호인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한 명에게 트집을 잡아 이들의 기세를 꺾어 놓은 것이란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흘이 지나도 책문 안으론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삼사는 그렇게 책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이곳에서부터는 한 발짝만 들어서면 중국 땅이다. 여기서부터는 고국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서글픈 마음이 들기 시작해 동쪽을 한참 바라보다 책문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의 인간은 20-30호 정도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처마가 높고 웅장하다. 버드나무 녹음 속에 술집을 알리는 푸른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행이 술을 시켰다. 일행 중 한 명이 각기 넉냥치의 술을 시키자 이에 놀란 다른 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술을 마시냐며 나무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에서 술을 팔 때 그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 넉냥치의 술이란 넉냥의 무게만큼 술이 담겨져 나오는 잔을 뜻하는 것이다. 탁자 위에 펼쳐진 술잔을 살펴보니 한 양부터 해서 10량까지 그 잔의 크기가 달랐다. 일이 이리 편리하니 술 사는 이는 그 양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곳의 술은 모두 백로소인데 술맛은 별로지만 취하자마자 바로 깨는 특징이 있다. 가게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그 모습이 단정했다. 무엇 하나 대충 한 것이 없고 어떤 물건도 어지럽게 놓인 것이 없다. 외양간과 돼지우리도 모두 제도에 맞게 지어졌고 땔감 등과 똥 무더기도 매우 깨끗하게 정리되어 하나의 그림처럼 정갈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 슬프구나. 이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이롭게 쓰는 이용에 이를 수 있는 것이구나.
이용이 있은 후에야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후생이 있을 것이고, 후생이 있은 후에야 덕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용이 되지 않고서는 후생을 말할 수 없으니 생활이 윤택하지 못한데 어찌 그 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점심을 먹은 후에 봉황산으로 구경을 나섰다. 7리 정도 가니 가파르게 깎여 내려간 봉황산의 전면이 보였다. 저 산속에는 안시성의 옛 터가 남아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면이 모두 깎여 가파르니 나는 새도 오를 수 없어 보이고, 오직 정남 쪽의 한 면만이 평편한데 그 둘레가 수백 보에 지나지 않으니 이처럼 작은 성에서 당나라 대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는 안시성이 아니라 고구려의 작은 보루 중 하나인 듯하다. 저녁이 되니 더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 급히 숙소로 돌아와 들창을 높이 열고는 옷을 벗고 누웠다. 창대는 술 한 동이와 계란 부침 한 접시를 가지고 오고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하는 짓이 충성을 보이려 하는 듯하여 얄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다. 하지만 술이야말로 본래 내가 즐기는 것이고, 지진 계란도 마침 먹고 싶었던 차이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780년 6월 28일) 아침에 출발한 행차는 점심때가 되어 멈췄다. 식사 준비까진 시간이 많이 남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 사람들의 집을 살펴보면 모두 벽돌로 지어져 있다. 벽돌이란 것이 네모난 틀에 찍어내니 만들기 쉬워 보여도 귀퉁이가 떨어지거나 모서리가 이질러지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동일한 장비를 사용해 만든 벽돌이라도 벽돌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늘 염려하며 직각자로 길이를 재고 벽돌을 깎고 갈아내어 정성껏 규격을 맞추니 모든 벽돌이 동일한 모습을 지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벽돌이 쌓인 모습을 보면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줄로 쌓아 올린 듯 일정하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한 개는 세로로 놓고 다른 한 개는 가로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감개와 이개 모양을 이루었다. 벽돌 틈새를 막는 석회를 개어낼 때는 모래를 기피하고 점토도 피하는데, 모래가 많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고 점토가 지나치면 쉽게 갈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신에 검고 부드러운 흙을 석회와 섞는데 그 빛깔이 잘 구워진 기와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회는 모래도 아니고 진흙도 아닌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색상과 성질이 꼭 이와 같아야 한다. 여기에 삼 같은 것을 잘게 잘라놓고 함께 섞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진흙에 말똥을 집어넣어 질긴 성질을 만들어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만든 석회는 종이장처럼 얇게 펴발라 사용했다. 이들이 기와를 얻는 방법은 더욱 본받을 만하다. 기와의 모양은 대나무를 4등분한 것과 닮았는데, 민가에서는 원앙화를 사용하지 않고 석가래 위에 나무 토막이나 수수깡 따위를 엮어 펼쳐 놓지도 않았다. 다만 사짜리를 몇 겹 펼쳐 놓았을 뿐이다. 진흙 없이 바로 기와를 올리는데 한 장을 엎었다면 다음 한 장은 젖히며 자웅을 맞추었고, 틈새는 석회를 발라 메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에는 쥐와 새가 뚫을 수 없고 위가 무거워 아래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와를 일 때 지붕에 진흙을 많이 올려 위가 무겁고 단벽은 벽돌로 쌓고 회를 바르지 않으니 내 기둥이 의지할 곳 없어 아래로 제대로 받쳐내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와는 너무 크고 지나치게 굽어 있으니 공간이 많이 생겨 진흙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진흙의 무게가 더해지니 견디지 못한 들보가 휘는 문제가 발생하고 젖은 진흙은 마르며 기와를 밀어내어 틈이 생긴다. 집을 만드는 기술이 이러하니 비바람이 들어오고 쥐와 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집을 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벽돌이다. 집은 벽에 의지해야 한다. 위를 가볍게 만들고 기둥은 벽 속에 숨겨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그저 가운데 문 하나만 닫으면 집안이 마치 궤가 된 듯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많은 흙과 나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직 벽돌만 구워내면 집은 완성된 것과 같다. 이날 마침 봉황성을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이는 이 성을 보고 안시성이라 했다. 고구려 방언에 큰 새를 안시라고 불렀으니 수당시대에 이 나라의 말을 따라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고쳐 불렀다는 것이다. 제법 그럴싸한 전설이다. 또 다른 전설로는 안시성주 양만춘이 당태종의 눈을 화살로 쏘아 맞췄는데 태종이 자신의 임금을 위해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피를 하사하고 회군했다는 이야기이다. 천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하찮고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회군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을 때 그의 성명을 빠뜨렸으니 이는 애석한 일이다. 그는 삼국사기를 편찬할 적에 중국의 역사서만을 참조하여 내용을 발췌하고 기정사실화했다. 그러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하지 않고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평양과 폐수의 위치를 논하는 것만 해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기자묘가 평양에 있다고 하면 오직 지금의 평양만을 떠올린다. 과거 요동 땅이 본래 조선 땅이며 요동에도 또 다른 평양이 있다고 말하면 괴이한 소리를 늘어놓는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들은 동의의 여러 나라가 위만 조선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고구려의 옛 땅에 경계도 모르고 있다. 후세의 선비들이 지역의 경계를 찾으려 할 때 스스로가 당연히 압록강 아래로 생각하며 억지로 역사적 사실을 끌어다 집어넣는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폐수라 하면 압록강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청천강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대동강이라고 한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조선 스스로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스스로 강력을 줄여버렸다. 편협한 선비들이 중국 역사서에만 의지하여 호사가처럼 중국 유적을 우둔하며 이곳이 평양이고 이곳이 폐수다 라고 말한들 이미 사실과 크게 어긋나 있는데 무슨 수로 이 성이 안시성인지 봉황성인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 식사를 끝마치고 정진사와 함께 길을 나섰다. 내가 정진사에게 물었다. 축성하는 방식이 어떠하던가? 벽돌이 돌보다 못하더군요. 자네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네. 우리나라 성곽에 벽돌 대신 돌을 쓰는 것에는 큰 흠이 있네. 우선 돌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야 하고 산에 돌을 쪼개려면 석수도 동원해야 할 것이네. 어디 그뿐인가? 그 많은 돌을 옮기기 위해 수레와 인부들까지 있어야 하지. 그렇게 나른 돌은 다시 석수가 깎고 다듬어야 하고 돌 하나하나 놓을 때도 사람이 여러 필요하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불규칙적인 돌틈을 메우려 자갈과 진흙을 속에 넣지 않는가? 이렇게 완성한 성벽은 장마를 맞이하며 돌들이 하나둘 튀어나가며 속이 비어버려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하물며 석회라는 것이 애당초 벽돌에나 잘 붙지 돌에는 잘 붙지 않는 성질 아니던가. 자, 이제 벽돌에 대해 말해보겠네. 벽돌은 우선 그 크기가 일정하네. 깎고 다듬는데 큰 공을 들일 필요도 없지. 가마 하나면 그 자리에서 만개도 얻을 수 있으며 굳이 사람을 여러 모아 옮길 필요도 없지 않은가. 예전에 내가 박제가와 함께 성벽 제도에 대해 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가 어찌 벽돌이 돌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네. 이에 박제가가 크게 소리 지르더니 벽돌이 돌보다 낫다는 말이 어찌 벽돌 하나와 돌 하나를 비교하면서 한 말이겠소? 라고 반문했다네. 벽돌 한 장의 강도는 돌에 미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돌 하나의 강도는 벽돌 만장과 비교되지 않을 것이네. 자, 이제 벽돌과 돌 중 어느 쪽이 더 이롭고 해로운지 알 수 있겠는가? 말을 끝마치고 보니 정진사는 말 위에서 떨어질 듯 말 듯하며 졸고 있었다. 내가 부채로 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며 핀잔 주길.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어찌 잠을 잔단 말인가? 정진사가 웃으며 대답하길. 벌써 다 들었습니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나는 화가 나서 때리는 신용을 하고서 이내 서로를 바라보고 크게 웃었다. 이날 우리는 70리를 가 송참이란 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삼가하를 건넜다.
배는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는데 노도 없고 상아대도 없다. 이 배가 어떻게 가는고 하니 양쪽 강 언덕에 아자 모양의 말뚝을 박아놓고 굵은 밧줄을 여기에 묶어 서로 연결해 두었다. 그러곤 배에 올라 그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저절로 오가게끔 만들어졌다. 여정길마다 보이는 것은 관제묘와 벽돌 굽는 큰 가마다. 막 틀에 찍어 말리고 있는 벽돌과 새로 구울 벽돌들, 그리고 이미 구워 완성된 벽돌들까지 여기저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일상 속의 벽돌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쉬어가려 전당포에 들렀다. 주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온다. 이곳에 전당 잡힌 물건들은 대부분 옷가지들이다. 보자기에 잘 쌓여있는 이 옷들은 물건 주인의 이름과 얼굴의 특징, 거주지 등을 적은 종이 쪽지를 붙여 분류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년, 모월, 모일에 누가 어떤 물건을 어느 전당포에 맡겼는지도 적어 놓았다. 이렇게 물건을 받고 빌려준 돈의 이자는 물건값의 10분의 1을 넘기지 않았으며 한 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임의로 팔 수 있다고 한다. 이날 50리를 걸어 통원보에 이르렀다. 새벽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길을 나설 수 없어 그대로 머물렀다. 정진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도박판을 열었는데 마땅히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판을 벌인 이들은 내 투전 솜씨가 허술하니 판에 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술이나 마시라고 했다.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셈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의뢰 분하기도 하지만 딱히 할 말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옆에 앉아 구경하며 이들보다 먼저 술을 마시게 되니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때 벽 사이로 종종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교가 잔뜩 섞인 말소리가 마치 새가 우는 듯 귀를 간지럽혔다. 반드시 절세의 미인일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곤 담뱃불을 붙인다는 핑계로 소리가 들리는 부엌으로 넌지시 들어갔다. 머리를 꽃으로 장식하고 금비녀와 옷 귀고리를 차고 분을 바른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의 웃옷과 바지를 입었는데 옷에는 은단추가 촘촘하게 달려있다. 꽃과 나비가 수놓인 신발을 신었는데 존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만주족 여인인 듯하다. 다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이가 50은 되어 보이는 부인은 그 생김새가 사납고 추해 보였다. 부엌으로 들어온 나를 본 부인은 손님 안녕하신지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 또한 당혹감을 감추고 덕분에 탈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잠시 뒤 한 여인이 나왔다. 용모가 20살 정도로 되어 보였는데 양갈래로 머리를 따 올렸으니 처녀임을 분별할 수 있었다. 이 여인도 억세고 사나워 보였으나 살결은 희고 깨끗했다. 두어자 되는 밥뿌리를 잎사귀째 장에 찍어 밥과 같이 먹었는데 조금도 수줍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마 해마다 마주하는 조선인들이 익숙해져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비가 드디어 그쳤는데 이번엔 시냇물이 문제다. 한동안 큰 비가 내린 탓에 물이 또 불어버린 것이다. 별 수 없으니 이곳에서 또 머물기로 했다. 정사 박명원이 사람들을 시켜 시냇물 상태를 확인토록 명하니 나도 따라 나섰다. 얼마 가지 않았는데 큰 물길이 길을 삼켰다. 수영을 좀 한다는 사람을 보내어 물의 깊이를 재도록 했으나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어깨까지 물이 차올랐다. 정사가 지체되는 것을 걱정하여 부사와 서장관을 비롯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방법을 모색했다. 문짝과 수레 바닥을 모아 뗏목을 만들어 건너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목재를 묶을 칡덩굴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유능한 사공도 구하기 어려우니 딱히 기다리는 것 말곤 방도가 없었다. 오후가 되어 산책을 하는데 수수밭에서 총 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확인해 보니 밭에서 한 남자가 돼지의 다리를 질질 끌며 주인에게 소리쳤다. 이 짐승을 왜 풀어주어 밭을 헤집어 놓게 하였소? 그러자 주인이 매우 미안해하며 사과하였다. 화가 난 남자는 돼지를 다시 질질 끌고는 길을 되돌아갔다.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방금 저자가 끌고 온 돼지는 원래 주인이 키우던 돼지라 한다. 그런데 그 돼지가 우리를 탈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돼지가 남의 밭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애초에 돼지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 화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돼지를 죽여 자신이 가져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오히려 돼지를 잡은 쪽에게 돼지값을 물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길 값을 물리게 하다니요. 옳지 않습니다. 돼지 우리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일입니다. 까닭을 살펴보면 이러했다. 청의 4대 황제 강희제는 국가의 농업 발전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농업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가축이 남의 곡식을 밟아 농사에 해를 끼치며 2배로 변상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가축을 방목시키는 자에겐 곤장 60대를 치는 벌을 내렸다. 오늘과 같은 가축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는 밭주인이 임의로 그 가축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법규만 보아도 청나라가 농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밭주인은 수레가 다니는 길을 잘 정돈해야 한다. 수레는 밭 이랑 사이를 지나다니는데 진흙으로 길이 어질러져 있으면 수레가 미끌려 밭으로 들어가게 되니 밭주인은 이런 길을 잘 정비하여 자신의 밭을 보호한다고 한다. 마을 주변에는 벽돌 굽는 가마가 2개가 있다. 우리나라 기와 가마는 그 구조부터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길게 뉘어있는 아궁이에 불과하지 진정한 가마라 부를 것이 못된다.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벽돌을 사용하지 않으니 나무를 세워 흙을 바른 뒤 소나무를 태워 말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또한 아궁이의 길이만 길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길에 힘이 없다. 모자란 불길은 또다시 나무를 태워야 하는데 소나무는 불길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기와가 일정하게 구워지지 않는다. 더불어 옹기장이라도 잘못 만나버리면 수백 년 동안 기른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어버리고 또다시 소나무를 찾아 숲을 옮겨 다니는 꼴이니 잘못된 기와 제작법 하나가 가져오는 결과가 이러하다. 그렇다면 이곳의 벽돌 가마는 어떠한가? 벽돌을 쌓고 석회로 봉하니 애초에 굳히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필요한 높이와 크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들의 가마는 마치 종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벽돌을 쌓는 비법에 따라 불길이 고루 통하게 만들 수 있고 수수깡 1000개 정도만 태워도 10,000개의 벽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이 문물을 발전시킴이 이러한데 우리나라 옹기장들은 가마를 연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소나무가 없으면 가마를 만들 수 없다고만 말한다. 옛날 오선과 노가제도 벽돌의 이로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으나 가마의 구조는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시냇물이 줄어들 날을 기다리다 보니 4일이 더 흘렀다. 오늘에서야 날이 개이고 물이 줄어들어 길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정사의 가마를 함께 타고 강을 건넜는데 하인 30여 명이 가마를 메고 가다가 센 물살을 맞이했다. 순간 가마가 휘청하고 기울어지더니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때의 위급함이란. 정사와 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강을 건넜다. 강 건너편 언덕에 올라 물을 건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의 목을 타고 건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로 부축하기도 했다. 말 타고 건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거나 눈을 꼭 감고 건넜는데 모두가 물살이 무서워 그랬을 테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억지로 웃음을 지어댔다. 그런데 이때 강을 건넌 하인들이 이제 막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다시 물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하인들의 어깨에는 무언가 하나씩 짊어지고 들어갔는데 어차피 강을 건넜으면 짐을 내려두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기에 이들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들 중 한 명에게 이유를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길 빈손으로 강에 들어가면 물살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곳으로 어깨를 누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산속의 물은 매우 차가웠다. 그런 까닭에 여러 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추위에 몸을 떨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 이날은 60리를 이동하여 연산간에서 묵었다. 밤에 술 한잔하고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나는 심양성 안에 있었다. 궁궐을 비롯한 주변 모든 것들이 번화하고 웅장하니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이곳 풍경이 장관이니 집에 돌아가면 오늘 본 것을 자랑해야겠다 마음 먹고 하늘을 날아가니 산과 물이 모두 내 발 아래 펼쳐져 있다. 찰나의 순간에 나의 옛집에 도착하니 형님께서 내게 물으신다. 그래, 심양은 어떠하더냐? 듣던 것보다 제법 좋습니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잔뜩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곤 다시 갈 길이 바쁘니 돌아가야 한다 말하고 하직 인사를 올리고 나오니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곳에서 책문까지 천리의 거리인데 내가 도착할 때까지 누가 나를 기다리며 머물고 있겠는가. 그리고 책문 안에 혼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답답한 마음에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고 장보기를 큰 소리로 불러보았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있는 힘껏 문을 밀치고 나서야 어렵게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정사가 걱정하며 나를 부른다. 연암, 괜찮은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네 가위에 계속 눌려 있었다네. 꿈이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맞이했다. 요동으로 가는 길에 한 마두가 백탑이 보인다며 소리쳤다. 하지만 산 모퉁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말을 몰아 마침내 산 모퉁이를 벗어나니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요동 땅이 나타났다. 그 풍경을 보니 인생이란 본래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떠도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말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둘러보다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얹고 탄식하며 말했다. 아, 한번 울어보기 좋은 곳이구나. 이 정도면 울어볼 만도 하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정진사가 갑자기 울고 싶다니 무슨 말이냐며 물었다. 천하의 영웅들이며 절세의 미인들은 눈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엉엉 울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겨우 눈물 몇 줄기 흘리고 말았을 테죠. 그러니 나는 아직 천지를 가득 메운 울음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이 슬픔에서만 나오는 거라 믿고 있지만 울음이란 건 인간이 가진 칠정이 극에 달하면 모두 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합니다. 또한 불평하는 마음과 울음을 털어버리는 것에 소리만큼 빠른 것이 없으니 울음이란 건 천지간의 우레와도 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실정을 늘어놓기는 했으나 울음은 오직 슬픔이란 감정에만 배치했으니 상이나 당했을 때나 억지로 아이고 소리를 내며 울어대는 것입니다. 실정에서 비롯된 진실되고 참된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가 가슴속에 참고 억눌러 두었기에 감히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진사가 말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넓은 울음터를 만났으니 나도 그대와 함께 한번 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는 이유를 7정 중 하나 고르라면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갓난아기에게 물어봄이 옳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말이죠. 아마도 처음 감정은 해와 달을 맞이하고 다음으로 부모와 천지를 만났으니 분명 기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이 평생토록 지속된다면 슬플 일도 화낼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분노와 한에 사로잡혀 툭하면 울어대기만 합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겪어야 하기에 아기는 곧 태어나자마자 후회하고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 조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갓난아기의 본정이라 함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갓난아기의 본디 마음이란 아마 이런 것이겠지요. 어두운 물속 같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숨죽인 채 갇혀있던 나날을 지나 문득 세상이 눈부시게 열리고 좁디 좁았던 곳에서 쪼그라들었던 손발을 활짝 펼치게 되었으니 그 벅차고 탁 트인 자유 앞에서 어찌 가슴속 깊은 소리를 한껏 토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동벌판에서 산해강까지 1200리가 한 점 산이 없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니 우리도 갓난아기의 거짓없는 울음을 본받아 이곳에서 한바탕 울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유난히도 더운 날 우리는 말을 부지런히 몰아 요양으로 들어갔다. 구요동은 본래 태자 서남쪽에 위치한 요동 제1의 성이었지만
청태조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니 태자와 동북 쪽에 동경성을 새로 축성하였다. 이 동경성이 신요양이고 옛 요동성이 구요양으로 불린다. 서문으로 나와 백탑을 구경했는데 그 제작 솜씨와 규모의 웅장함이 요동 벌판과 잘 어울린다. 이 탑은 팔각 13층으로 된 하얀 전탑으로 70길에 이른다. 탑 꼭대기에 구리로 만든 북 3개가 있고 각 층의 처마 끝에는 커다란 풍경을 달아놓아 바람이 불 때면 그 풍경 소리가 요동 벌판에 울려 퍼졌다. 백탑의 남쪽에는 광우사라는 옛 절이 있다. 이곳에서 만난 만주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 때 지어졌다가 당태종이 요를 정벌할 때 이 절을 중수하게 했다고 한다. 이곳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옛 시골 사람이 광령으로 가던 길에 한 동자를 만났다. 이 동자가 자신을 업어 광우사까지 데려다 주면 절 오른쪽 고목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돈 10만 양을 준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동자를 업고 수백 리를 갔으나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았는데 광우사에 도착했다. 도착한 후에 동자를 보았더니 동자는 없고 금부처가 있었다. 절의 중이 이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고목나무 아래를 파보았더니 정말 돈 10만 양이 나와 이 돈으로 절을 중수했다고 전해진다. 절에 비문이 있어 살펴보니 강희 27년에 중건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요동 땅을 둘러싼 오랜 각축으로 인해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한 광우사는 오늘에 와서 다시 황폐해져 지금은 승려 한 명 보이지 않는다. 사행단에는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여럿이기에 곧바로 신요동을 향해 영수사에 들어간 지 오래다. 하지만 나는 이번 중국 여정이 처음이라 구요동으로 따로 빠져 이렇게 유람하고 있었다. 나와 일행들이 유람을 마치고 돌아가려 요양성에 다시 들어서니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일전에 전해 듣기론 이곳에는 좀도둑이 많아 낯선 사람이 구경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언가 잃어버리고 만다고 했다. 지난번 사신 행차에도 이곳을 둘러보는 사이 말 한 장과 등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장보기는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안장을 머리에 이고 등자를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서 있는 모습이 우습기도 한데 장보기는 전혀 민망해하는 기색이 없다. 이에 내가 웃으며 말하길, 너는 전에 이곳을 지날 때 네 두 눈을 꽉 붙들고 있겠다더니 왜 가리지 않느냐? 하니 이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한참을 구경하며 돌아다녔더니 이제 사행단이 있는 영수사로 돌아갈 시간이다. 신요양으로 가기 위해선 태자를 건너야 했는데 강물이 불어 있으니 배를 타고 넘어야 했다. 저 멀리 고기잡이 배들이 보여 장보기를 시켜 큰 소리로 배를 불러 세우게 했는데 아무리 크게 불러도 돌아보던 이가 없었다. 이들이 아는 체 하지 않으니 배를 구할 수 없어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입술이 서서히 타들어가더니 더위에 지치고 배고픔은 몰려왔다. 평생 구경하길 좋아하던 나였건만 드디어 오늘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생각했다. 어부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우려 하지 않으니 괘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하니 한 사공이 낚시를 마치고 장비를 거두어 들였다. 그가 노를 저어 우리에게 오려고 하니 갑자기 어디선가 6척의 작은 배가 서로 경쟁하듯이 나타나 우리에게 먼저 오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와서야 비싼 값을 요구하려는 심산을 보고 있자니 불쾌함이 밀려왔다. 우리는 뱃삿을 지불하고 한 척당 3사람씩 탔다. 이들의 배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들배이다. 이 배에 말을 태울 때는 뱃머리에서 말 고삐를 잡고서 7, 8리를 물길 따라 내려갔다. 그때의 위험함을 말하자면 통원보에서 여러 강을 건넜을 때보다 더했다. 우리는 그렇게 태자를 넘어 신요양의 영수사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냈다.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진다. 새벽에 서늘한 기운을 이용해 길을 나섰다. 나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처지라 새벽을 이용해 길을 먼저 떠나지만 본디 사행길의 시작은 굴레의 나팔 소리로 시작된다. 굴레가 3번 나팔을 분 후에 반드시 몇 리를 앞서서 나아가면 전배 군간도 굴레의 소리를 따라 먼저 출발한다.
떠나는 것은 내가 먼저이지만 심리도 가지 못해 이들에게 따라잡힌다. 그러면 나는 이들과 고삐를 나란히 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는데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다. 마을이 가까워지면 굴레가 나팔을 분다. 그러면 마을의 여인들이 문 밖으로 달려나와 구경하기 바쁘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귀고리를 달았다. 나는 이곳에서 한족 여자를 처음 보았는데 모두 전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자태는 만주족 여인들보다 못하다. 반면 만주족 여인들은 얼굴이 예쁘고 자태가 고운이가 많다. 이렇게 여인들이 나타나면 비장가 역관들은 구첩이라고 불리는 놀이를 했다. 길을 지나다니는 여인들을 보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인을 선택하여 입으로 내 첩이라고 말이 된다. 나름의 규칙도 있어서 다른 이가 먼저 선택한 여인은 겹쳐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그저 입으로 떠들어대는 놀이지만 가끔 같은 취향의 여인이 겹치면 시세 많은 마음을 품고 싸우고 욕하는 장면도 벌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의 긴 여행길에 지루함을 달래는 방법으로 삼았다. 우리들의 여정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드디어 심양에 도착할 예정이다.